안녕하세요. 부자연구소 RRTV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올랐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이라 하고 일본 따라간다는 소리도 들리고, 근데 그 일본이 뭐 때문에 그렇게 폭삭 망했는지 과거를 알면 우리나라가 일본 부동산처럼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 버블 경제는 1983년부터 1991년까지 8년간의 일본의 비정상적인 자산가치 상승 현상을 뜻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그렇게 말아먹을 가능성은 적어요. 왜냐면 일본 정부가 그때 진짜 삽질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을 통해서 제대로 배웠으니까 그 삽질을 따라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월이 1970년형 인플레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1970년대는 굉장한 인플레이션의 시대였어요. 연준에서 1965년에서 1982년을 대인플레이션 시대로 규정했는데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전하면서 전쟁 비용을 조달하느라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만성적인 현상이 된 거죠. 게다가 1, 2차 석유 파동이 73년, 79년 두 차례 터지면서 1973년에 배럴당 3달러였던 유가가 1980년까지 8배나 상승해버려요. 이로 인해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1974년에 11%, 1980년에는 최고 14%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가 연준 의장에 임명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 정책으로 처음에 기준금리를 12%까지 먼저 땡겨요. 언론은 이때를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레이건으로 바뀌면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게 됩니다. 다행히 물가는 잡혔어요. 1980년에 14.6%에 달하던 물가 상승률이 1982년에 3.2%까지 하락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수록 달러가 강해진다는 건데 1980년에서 1985년까지 쭉 치고 올라가죠. 근데 우리 지난 영상에서 자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했었어요. 이때 미국 중소기업의 40% 이상이 도산하고 기업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1980년대 미국은 쌍둥이 적자라고 해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까지 같이 겪게 됩니다. 당시 실업률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을 당시보다 높았다고 해요. 근데 일본은 어땠을까요? 1960년부터 고속 성장을 계속하던 일본은 미국을 경제 성장으로 거의 따라잡고 있었어요. 다른 선진 국가들은 오일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 허덕허덕거리는데 일본은 이때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승승장구하죠. 이때 미국의 수출을 진짜 엄청 하면서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미국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왕창 올려가지고 수출을 다 포기해서 막 망해가는데 일본은 무역 흑자를 위해서 엔화를 저평가를 유지하는 거죠. 미국 입장 어땠겠어요? 요거 막 가만히 냅뒀더니 자꾸 일본이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기어 올라오네. 아, 이거 안 되겠네, 한번 밟아야겠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샤다고를 제대로 날립니다. 어떻게? 1985년 9월에 미국에서 플라자 합의를 열어요. G5 정상회담이었죠. 엔화를 시원하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엔화 절상. 그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가 될 거고 이렇게 환율을 확 낮출게 이게 키였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전후로 달러 엔 환율이 250엔에서 120엔까지 50% 정도 수직 하강합니다. 환율이 낮아지면 어때요? 미국인들 입장은 자고 일어나서 일본 제품을 사러 나가보니까 일본 제품이 하루아침에 2배가 올랐어요. 저 같아도 안 사죠. 대신에 미국 달러 가치가 낮아지니까 이제 미국은 수출하기 편해지죠. 이 내용이 헷갈리신 분들은 지난 영상에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 두었으니 위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일본은 이제 수출로는 망했고 어쩔 수 없이 내수 부양 쪽으로 먹고 살 길을 찾게 됩니다.
1987년 2월에 루브르 합의를 통해서 일본은 기준금리를 0.5%로 낮추게 되고 내수 부양을 위해서 담보대출을 완화적으로 변경해주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합니다. 이때 일본의 주담대 비율 LTV는 120%에 달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거의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본은 개인, 기업 전부 다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면서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게 돼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으니 미국 자산들도 일본이 다 사들이고 미국 물건을 막 사주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도 크게 감소하겠죠. 모든 버블은 저금리에서 시작돼서 금리 상승으로 마감하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도 버블이 심각하니까 금리 인상 카드를 살살 만지기 시작해요. 금융정책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1987년 10월 9일에 블랙먼데이, 그니까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하루 만에 주가가 22.6% 개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이 일본한테 그냥 저금리 유지해 라고 요구하게 되고 일본도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됩니다. 1987년 2월부터 버블의 꼭대기였던 1989년 5월까지 무려 27개월을 유지하면서 1989년 일본 자산시장의 버블은 거의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프가 촥 올라가죠. 이때 일본 니케이 지수는 당시 4만 포인트에 육박하면서 기록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죠. 이때 일본 주식시장의 PER은 67배였습니다. 당시 일본 동경 도심 내 자리했던 일본 왕의 거처인 황거 일대 부동산 가치 평가액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전체를 사고도 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989년 초에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1989년에 2.5%였는데 90년도 8월에 6%까지 단기간에 확 인상하는 삽질을 하시면서 이게 버블 붕괴의 방아쇠가 됩니다. 시장이 먼저 조정을 받아서 폭락하게 되죠. 여기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90년도 3월에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까지 시행해요. 부동산 가격은 주가보다 거의 1년 넘게 상승이 이어지긴 했어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이게 항생제처럼 막 주사처럼 뿅 한번 맞고 바로 효과 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니 대출금리가 같이 치솟기 시작해요. 근데 은행은 대출 연장을 안 해주고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때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다 보니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죠.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대출 끼고 집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예전에 LTV가 120%였었잖아요. 난리 나는 거죠. 자산 가격보다 부채가 훨씬 더 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고 자연스럽게 물건 가격은 안 사니까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디플레이션 늪에 또 빠지게 돼요. 이렇게 일본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집을 살려고 하겠어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장기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사반세기로 밀어넣어 버리게 됩니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게 마련이죠. 정리해보면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은 수출이 막혀버리니까 내수 부양 정책을 썼고 그로 인해서 생긴 버블은 6년 동안 막 팽창을 하다가 5에서 6년 만에 빵 하고 터져버렸어요. 결국 그 기간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한국도 일본 따라간다는 얘기야? 이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정부나 우리 중앙은행에서 일본의 사례를 한번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장기 침체 오는구나를 배운 상태죠. 지금 주식시장이랑 자산 버블이 엄청난데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는 것도 다 여기서 배워서 그래요. 이번 영상은 왜 그렇게 금리 인상을 질질 끌고 다들 조심조심 하는지 극적인 예로서 일본 부동산 버블 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